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으로 이사와서 새 인생을 준비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결혼 준비할 때 이런저런 정보를 찾아보다 사연 유튜브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화도 내고 속상해한 구독자 중 한 명입니다. 저는 나름 오래 공부를 하기도 했고 사연 채널에서 주워들은 것도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름 똑똑하게 시댁과 남편을 골랐다고 생각했기에 제 삶에 이혼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오만한 생각이었더라고요. 여기 사연을 보내는 분들 중에서 어느 누가 이혼을 할 거라고 짐작했겠어요. 저도 겪어보니 생각한 것과 현실의 차이는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랑 남편은 20대 중반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같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박사과정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공부에만 쏟으며 살았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30살까지 학교에 다녔거든요.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주변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다고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엄마한테 공부하는 거 힘들다 했다며? 몇십 년을 공부만 하는데 당연히 힘들지. 그 정도 하면 됐어. 그만해. 이왕 시작한 거 마무리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한 게 아깝거든요. 너도 곧 있으면 30이야. 그 정도 공부하면 됐어. 이제라도 회사 들어가서 결혼 자금 모아. 그게 부모님 도와주는 일이야. 졸업하고 취업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때 모아서 결혼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늦지. 그렇게 오래 공부해도 결혼하고 애 낳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 괜찮은 남자 하나 잡아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 요즘에는 공부를 오래 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대학원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주변 어른들이 여자가 돼서 무슨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한 소리씩 하셨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그분들과 생각이 달랐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오기가 생겨 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아이를 낳고 어느 곳 하나는 갈 수 있겠지 싶었거든요. 그 당시 같이 공부를 시작한 남편이 있었기에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은 석사를 따고 난 후 공부를 그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내내 잠도 못 자고 일을 해도 직장인들처럼 성과급이 나오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저에게 돈을 벌고 싶다고 했고 결국 박사 졸업은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알아보게 됐어요. 다행히 좋은 기회가 생겨 남편은 대기업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난 역시 공부보다는 일하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공부할 때는 제대로 된 보상도 없어서 힘들었는데 월급 따박따박 받으니 너무 좋은 거 있지. 너도 힘들면 그냥 석사까지만 하고 그만둬. 여자는 석사만 해도 갈 곳 많잖아. 나는 여태까지 한 게 아깝더라고. 조금 더 하면 박사 졸업할 텐데 뭐 그때까지만 버텨야지. 네가 준비됐다고 해서 박사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교수 눈치 봐야 되지. 위에 선배 졸업 못하면 그 연도에는 졸업 못하지. 아휴, 난 진작에 회사 들어올 걸 그랬어. 회사가 나한테 딱 맞아.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회사 생활에 만족했어요. 저는 1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로 힘들게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모습을 보며 몇 번 흔들리기도 했지만 잘 참고 박사 졸업증을 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동안 고생한 것들을 보상받고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 뒤로 1년은 제 인생의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박사를 졸업하자마자 남자친구는 결혼을 하자고 했고 예비 시어머니도
저에게 따로 연락하셔서는 상견례하자고 말씀하셨죠. 저는 좀 더 일을 하고 여유 있게 결혼식을 하고 싶었지만 양가 부모님들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결혼 먼저 하고 돈 모으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도 딸이 더 나이 먹기 전에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희의 결혼 준비를 양가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얼떨떨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를 커피숍으로 부르셨습니다.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셔서 저를 부르셨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인사드래. 아이 무슨 며느리야. 아직 식도 안 올렸으면서 식장 들어가 봐야 하는 거지. 시어머니 친구분들은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꺼내 조금 분위기가 어색해졌었어요. 그러니 다른 동네 분이 슬쩍 눈치를 보시더니 저를 어루만지며 반갑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랑한 박사 며느리야. 공부 잘하게 생기긴 했네. 아들이랑은 어디서 만난 거야? 소개팅으로 만난 거야? 우리 아들한테도 소개 좀 해달라니까. 우리 아들이랑 공부할 때부터 만나서 지들이 좋아야 만나지. 소개해준다고 요즘 애들이 많나? 에이 근데 뭐 박사라고 해도 애 낳으면 뭐 일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애들보다는 박사가 낫지. 요즘 여자들도 똑똑해야 돼. 이 정도 공부는 해야 먹고 산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박사 며느리 생긴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고 저도 그 모습에 싫진 않았어요. 시댁에서도 나름 대접받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결혼을 해서도 시집살이는 안 당할 거라는 생각에 안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1년 정도는 신혼기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 뒤에는 애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자고 했었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2년이 지난 동안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저원을 다니면서 준비하자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애 잘만 갖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가? 요즘 사람들 40 넘어서도 애 낳는데 당신이 뭐 나이가 많아? 35살도 안 됐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난임이 많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산부인과 다니면서 준비하면 금방 애 생길 거야. 결혼하고 나서 바로 애 생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이렇게 안 생길 줄은 몰랐네. 이번에 싹 검사받고 준비하면 되는 거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남편은 아무렇지 않아 했지만 혹시나 나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건가 싶은 불안함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받았던 산전검사처럼 아이를 갖기 위한 건강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위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날도 많았고 먹는 음식도 몰아먹거나 하루 종일 커피만 먹는 날도 많았기에 위암이 생긴 것 같았어요. 다행히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은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기 발견됐기에 복강경 수술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암이라는 소식에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가 암에 걸렸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도 모든 가족들이 저를 많이 챙겨줬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받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여기 중에서 제일 놀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주변에 암 걸린 사람들이 많다는 소린 들었지만 난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검사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현실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회사에 알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충분히 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기회에 제 건강을 챙겨야겠다 생각했기에 휴직이 아닌 퇴직하겠다고 말씀드리게 됐어요. 사장님까지 저를 부르셔서 말리셨지만 그때 저는 다른 것보다 제 건강이 우선이었기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남편은 잘했다고 해줬고 저희 부모님 역시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라 말씀해 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제 결정에 탐탁지 않은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생각하며 넘기고 치료에만 집중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기에 다른 분들에 비해 빨리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면서 통원치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셔서는 이런저런 트집을 잡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퍼져 있으면 몸에도 안 좋아. 부지런히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여태 병원에 있다가 집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어머니. 상태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회사 다니지 그러냐. 우리 아들 혼자 힘들게 돈 버는 거 안쓰럽지도 않아. 우선 제 몸 먼저 챙기고요. 저도 괜찮아지면 회사를 다니든지 해서 돈 벌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병원비에 대한 얘기를 꺼내셨어요. 돈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너 병원비는 어떻게 했냐? 친정에서 받았지? 네, 그걸 왜 친정에서 받아요? 저희가 알아서 했어요. 그런 걸 친정에서 받아야지. 아예 솔직히 하자 있는 딸 보냈으면 그 정도는 해주시는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아팠던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는 설마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네 병원비 한 건 아니겠지? 저 벌써 결혼한 지 3년 차고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서 낸 돈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저도 돈 벌어놓은 거 있어요. 제가 엊그제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아픈 걸 숨기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 친정 부모님이나 제가 아픈 걸 숙이고 결혼한 것 마냥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옆에서 보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알고 있었다면 저는 결혼을 진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제는 돈도 못 벌고 집에만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런가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병원비는 됐고 너희 친정에다가 우리 아들 차나 하나 뽑아달라고 해라. 너 아픈 바람에 우리 아들이 고생 많잖아. 남편이 무슨 고생을 해요. 아팠던 것도 저고 수술 받았던 것도 전데요. 넌 어른이 말하는데 따박따박 너 나한테 대들려고 박사 땄냐? 아주 대들기 박사네. 기껏 박사 며느리 받아놨더니 이건 뭐 쓸모도 없고. 제가 남편과 오랜 기간 연애를 하기도 했고 제가 얼마나 힘들게 박사 땄는지 옆에서 보였기에 저를 대접해 주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박사 며느리가 돈을 많이 벌어올 거라고 기대했고 자기를 잘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아프게 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제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쉰다고 하니 꼴 보기가 싫으셨던 거죠.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에게 본샘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자가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며느리가 벌벌 떨었겠지만 요즘은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박사까지 떤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으며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도 시어머니 말에 따박따박 받아쳤고
이런 제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중에는 삿대질을 하면서 저에게 성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넌 박사까지 딴 애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다 준 돈 집에서 놀면서 쓰기밖에 더 해.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다 상해된 상황인데 왜 어머님이 난리예요? 지금 내가 큰 소리 안 나오게 생겼어. 위암 걸려서 돈도 못 벌어 애도 못 낳아. 병든 닭보다도 못한 걸 받았네. 닭은 내다 버리기라도 하지 저걸 어디다 써. 속 터져.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너 우리 집에 와서 삼계탕이나 끓여라. 제가 왜 어머니 집에 가서 삼계탕을 끓여요? 삼계탕이 먹고 싶으시면 사다 드시던가 어머님이 끓여서 드시던가 하세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여름이라고 노경이네 뭐네 쉴 새 없이 사다 보낸다는데 넌 뭐 하는 거냐? 하저 있는 며느리 내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리고 우리 집으로 사람들 다 불러 모을 거니까 20인분 정도 넉넉하게 해. 집에서 노는 며느리는 보기 싫고 시어머니로서 대접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다른 며느리들과 비교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삼계탕을 끓이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고분고분 말을 안 들을 걸 알았는지 그 말은 통보형식이었습니다.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저희 집을 나가버리셨거든요.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서도 제 화는 식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남편에게 당장 말해서 뒤집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도중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멍청한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닭값은 네 돈으로 해라. 네 모은 돈이 있다며? 제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왜 걷다 써야 되는데요? 저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야, 너는 네 건강만 중요하니? 네 먹는 것 사는 것처럼 돈 아끼지 말고 최고급 닭으로 준비해. 시어머니가 시키면 하루 진흥이라도 해야지. 닭사라고 콧대만 높아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삼계탕을 끓여요? 전 못하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닭사까지 해서 삼계탕 끓일 줄도 몰라서 그래? 아니면 너 돈 있는 거 거짓말 아니야? 네가 직장도 안 다니는데 돈이 있을 리가 있어. 그러면 네 친정에다가 돈을 보태달라고 하던가 해야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냐? 닭사는 도대체 어떻게 땄는지 더 이상은 제가 참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왜 애꿎은 남편만 잡냐고 하실 수 있지만 저와 시어머니가 싸우는 것보다는 남편이 시어머니랑 싸우는 게 더 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남편에게 말을 하면 할수록 아까의 일이 생각나면서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한편으론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제가 아프고 싶어 아픈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건강 챙기려고 했던 건 시어머니였으면서 회사 그만뒀단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대하며 저를 대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 안 버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자주 찾아오시기도 했고 몸 잘 회복하라고 따로 음식들도 챙겨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태도가 180도 돌변한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도 박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 어렵지 않게 회사에 들어가 돈을 벌어올 수 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앞에서는 건강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면서 속마음으로는 그래도 돈은 벌어와야지 싶으셨던 것 같아요. 설마 회사를 그만두겠어 싶었는데 제가 휴직도 아니고 퇴직을 하니
시어머니가 난리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제 자기 아들 등골 빼먹으면서 살겠구나 싶은 생각에 더 모질게 저를 대하셨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돈에 대해서는 한결같긴 하셨더라고요.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요즘 세상은 남자 혼자 벌어서는 생활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자도 같이 경제생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다른 시어머니 분들보다 깨어있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 혼자 고생하는 게 보기 싫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마음 편하게 아들 돈 쓸 수 없으니 더 그러신 것이었겠죠. 둘이 같이 돈을 벌면 저도 남편 월급에 터치하지 않을 테지만 외벌이면 자연스럽게 제가 남편 월급을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제가 고깝게 보이지 않았으니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저에게 심지어 다 나은 것도 아니고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삼계탕 20인분을 해오라는 소리를 하신 거죠. 제가 따발총처럼 얘기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처럼 화를 내지도 않고 남의 일인 듯 마냥 아주 태평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닭값은 내가 내줄게. 당신은 그냥 가서 요리만 해. 뭐라고? 야, 내가 왜 거기 가서 땀 뻘뻘 흘리며 삼계탕을 해야 되는데? 미쳤니? 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이제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엄마는 며느리 들여서 대접 하나 못 받았는데 황당하시겠지. 그리고 삼계탕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잖아. 엄마가 무리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내가 시어머니 대접하려고 시집왔니? 그리고 뭐가 황당하신데? 내가 암 걸린 게 황당하다는 거야? 나야 당신이랑 연애한 기간도 길고 책임감이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집에만 있는다고 해도 알았다고 한 건데 우리 엄마가 봤을 때는 뭔가 시겠지. 박사 며느리 받는다고 기대도 많이 하셨는데 정작 당신이 해주는 건 하나 없고 심지어 지금은 백수잖아. 내가 당신한테 일 그만둔다고 말 안 했어. 당신이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렇게 하라며. 네가 대기업 딸이니까 나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다며. 그건 그런데 어쨌든 당신 백수인 건 사실이잖아. 시골 현재 따지고 보면 결혼한 사람들이 다들 그러잖아요. 남편이란 뜻은 남의 편이다 라는 말이다. 그 순간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볍게 아팠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었고 위암 때문에 수술까지 하고 퇴원했는데 시어머님 몸부신용 삼계탕을 끓여야 한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며 이걸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제 표정을 슬쩍 보더니 또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이번 기간 동안 우리 엄마 혼자 제사 준비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들 가족들도 며느리는 뭐하냐고 한 소리씩 하고 엄마도 난처해서 당신한테 그런 거야. 다른 가족들한테 그래도 며느리한테 대접받는 시어머니 하고 싶은 거겠지.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뭐 감기 걸려서 못한다고 했어. 나 엊그제 태어난 사람이야. 그리고 또 암 걸려서. 심각한 것도 아니었고 완전 초기에 발굴한 거잖아. 복강경 수술로 한 거면 뭐 괜찮지. 맹장 수술이랑 다르게 뭐야? 왜 박사까지 따놓고 주방에서 닭 삶는 게 싫어? 뭐 닭사람 그거랑 뭔 상관인데. 당신 주변에서 박사 며느리 하니까 어깨에 힘 들어가서 더 그런 거잖아. 남들이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 당신 며느리야. 다른 며느리들이랑 똑같아. 자, 내 카드 줄 테니까 토종닭 사가지고 엄마 삶아서 가져다 드려. 여태까지 깎은 점수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남편은 알게 모르게 제가 박사 딴 부분에 자격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박사 준비를 했던 사람이었으니 저를 보면 자기도 할 수 있는데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겠죠.
근데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와이프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박사 땄다고 해서 의수된 적도 없고 시어머니한테도 박사 며느리로 대접해달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둘이서 괜히 자존심이 상했었나 봐요. 이렇게 제 길을 죽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제서야 웃으며 닭이 무거우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닭이랑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니까 시댁으로 바로 와. 요즘은 배달도 잘해주니까 난 원래 주문만 하고 시댁에 가서 받을 거야. 이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 말대로 고분고분 삼계탕을 끓여줄 생각은 추워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가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닭 오는 소리도 함께 들렸죠. 네, 저는 삼계탕용 닭을 주문한 게 아니라 관상용 닭을 주문해서 시어머니 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양계장에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양계장에서는 그렇겐 주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복수를 해줘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관상용 닭을 파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양계장에 있는 닭은 그래도 오동통안이 귀여웠다면 관상용 닭은 쌈닭이라고 해야 될까요? 멋지게 생겼더라고요. 덩치도 양계장에서 파는 닭보다 컸습니다. 그걸 보고는 이거다 싶어 20마리를 주문한 후 시댁으로 보내버린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는 뭐 하는 짓이냐고 하길래 제가 닭을 들어서 시어머니께 건네줬습니다. 어머니가 닭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덩치 큰 애들로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내가 언제 닭을 가져오라고 했어? 삼계탕을 해오라고 했지? 너 귀까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당장 치워. 생긴 것도 너처럼 사납게 생겨가지고는 이걸로 무슨 삼계탕을 한다 그래? 제가 건넨 닭을 보며 시어머니는 경악하셨고 무슨 닭이 이렇게 크냐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닭들도 놀라서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죠.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동물 실험도 했었거든요. 닭이 무서워서 못 만지는 친구도 많았지만 저는 닭, 쥐 이런 동물들은 무섭지 않아 턱턱 잘 접근 했었어요. 치우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닭을 안겨주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 몸보신을 해줘야 되는데요? 해주고 싶으시면 직접 해주세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이 들은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당장 이 닭들 정리하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너야말로 더위 먹었냐? 네 와이프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시어머니한테 삼계탕을 끓여서 바치라고 난리야. 여태까지 네가 며느리로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이 정도는 네가 먼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삼계탕 끓이는 게 뭐가 어려워? 그냥 물 넣고 삶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네가 하지 그랬냐? 그렇게 쉬운 거 네가 하면 되잖아. 왜? 박사 땐 내가 더 맛있게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네가 못하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해봐. 그렇게 시댁은 아수라장이 됐고 저는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뛰어나와서 저를 찾더라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만 했으면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까 싶은 생각도 했었어요. 저도 욱해서 과하게 반응한 부분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러고 가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수습해야지. 그리고 저 닭들을 저렇게 두고 간다고? 네가 들어가서 수습해. 여기 있을 시간이 정리하겠네. 그거 말고 나한테 다른 말 할 거 없어? 무슨 말?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할 말 없어? 사과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 닭들 다 내 돈으로 산 거 아니야? 어쩐지 돈이 많이 나왔다 싶었어. 쟤네들 다시 가져가라고 하고 내 돈 환불 받아와. 남편의 태도에 저는 가방에서 영수증을 꺼내고는 남편 얼굴에 붙여버렸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오래 하기도 했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을 만큼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더라고요. 이때 처음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게 네 몫의 재산 분할이다. 먹고 떨어져. 그리고 너는 나랑 이혼할 준비해. 이혼? 지금 이거 하나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야? 고작 삼계탕 때문에? 고작 삼계탕 하나로 둘이서 사람 하나를 들들 볶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삼계탕 때문에 이혼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길래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군가는 치약 자는 방향이 달라서 이혼한다는데 암수술하고 태어난 사람한테 20인분 삼계탕 끓여 대접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면 누가 고작 그것 때문에 이혼하냐고 얘기하겠어요. 당장 이혼하라고 하지. 남편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잘 챙겨주기나 했으면 저도 고마운 마음에 시댁에 대접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걱정도 많이 해주고 매일 아침 병원에 와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긴 힘들다고 오지 않을 때도 있었고 나중에는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하냐며 짜증을 부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럽다고 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집에서 쉬는 것처럼 편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쉽지 않아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적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남편은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 줄 아냐고 하소연을 했고 전 그런 남편을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도 제대로 챙겨준 적도 없으면서 본인들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겼죠. 이제 네가 어머니 옆에 붙어 살면서 어머니 몸보신 해드려. 난 이제 네 와이프 며느리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집에 와서는 간단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이대로 이혼하게 되면 어차피 짐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 가져가는 건 무리였기에 캐리어 가방 큰 거 하나를 꺼내 가져가야 되는 짐들을 챙겼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큰 캐리어를 가지고 왔기에 누구 한 명은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제 상황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에 오셔서는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가 시킨 거 하나 못하냐면서 난리를 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동생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는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여기 없어요? 그 사단을 내놓고 그냥 가버림을 어쩌자는 거야. 사돈은 애 교육을 제대로 해서 시집을 보냈던가 했어야죠.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딸이 뭘 어떻게 했는데요? 이제 퇴원도 했고 여름도 됐으니 삼계탕에서 몸보신 하자고 했더니 지가 왜 삼계탕을 해야 되냐고 하면서 우리 집에 멧돼지만한 닭들을 가져다 놨어요. 먹고 싶으면 저으로 만들어 먹으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 말에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예민한데 시어머니가 요리하라고 시켜 그랬나 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했겠죠. 왜냐면 시어머님 본인이 20인분 삼계탕을 시킨 건 너무하다 생각했는지 그 얘기만 쏙 빼놓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말이라는 게 계속하면 할수록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저희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일부러 시어머니가 하는 말만 듣고 계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태어난 저에게 20인분 삼계탕을 시켰다는 얘기를 했고 그 사실에 저희 엄마가 역정을 내시게 된 것이었죠.
지금 암 치료받고 태어난 애한테 20인분 삼계탕을 하라고 시켰다고요? 저 얘가 어디가 아팠는지 기억은 아시죠? 다 나아서 퇴원도 했고 솔직히 그렇게 오래 병원에 안 누워있어도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혼자 제사하고 며느리한테 대접도 못 받고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게 지금 할 소리예요? 애가 태어난 지 한 달이나 됐으면 몰라. 며칠 되지도 않은 애한테 그걸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우리 딸 암수술 받았어요. 저도 알죠. 복강경으로 찔끔하는 수술인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그런 건 맹장수술할 때도 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말에 저희 엄마는 이성이 끊어졌고 시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남편에게 연락하셔서는 집에 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동생한테 있었던 일을 듣는 와중에 남편이 저희 집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저에게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어깨가 한껏 내려앉아서는 조심스럽게 저희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런 남편을 거실바닥에 앉히고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셨죠. 시댁 중 시어머니만 이상했다면 저희 엄마도 저에게 이혼까지 하라고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보고 사지 말라고 하셨겠죠. 근데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고 그 모습에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결혼자금으로 보태준 돈을 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엄마 말에 남편 얼굴은 굳어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었어요. 저는 남편이 다 결혼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제가 박사 졸업하고 나서 결혼식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자리 잡고 결혼식 올리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결혼식 준비를 해준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집도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대기업 다니며 돈을 많이 모았나 싶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돈을 보태준 것이었고 남편은 그 얘기를 저에게 하지 않고 본인이 다 마련한 것처럼 의수된 것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모아놓은 돈이 없다고 결혼을 미룬다고 할까봐 남편에게 따로 연락해서 결혼자금을 챙겨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 자존심 강한 제가 제 힘으로 결혼 준비한다고 할까봐 남편과 말을 맞춘 것이었는데 헤어지는 마당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은 아차 싶었는지 급하게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딸 짐은 여기로 가져오게. 전세 1년 연장한 거 곧 끝날 테니 부동산에 연락해 놓겠네. 어머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더 들어볼 가치도 없네. 내 딸이 아팠던 게 어떻게 약점이 될 수 있나? 자네 식구들한테 우리 딸 보낼 수 없으니 돈 계산 끝내고 서로 정리하세. 친정엄마의 말에 남편은 용서해달라며 빌었고 저희 엄마는 그런 남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상황은 없었어요. 갑자기 저희 친정에 돈을 줘야 한다는 소리에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어른이 돼서 이혼은 말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인가요? 안 맞으면 빨리 헤어지는 것도 현명한 거예요. 박사 중간에 포기한 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럴 거면 그냥 결혼시키지 말 걸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대접 한번 받아보려고 했다가 자기 아들이 이혼당하게 생기니 그제야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자존심을 더 부려봤자 얻는 게 없다고 생각했겠죠. 저희가 이혼하면 당장 돈 2억을 뱉어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잘 넘겨보자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는 되지도 않는 콧소리를 내며 저희 엄마 화를 풀어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가 저보다도 더 독한 사람이거든요.
전 그래도 혼자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땄지만 저희 엄마는 애 둘을 키우면서 공부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2마리 토끼 잡으려다 둘 다 놓친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악착같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살도 어느 정도 있고 키가 작아 그런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볼 때도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아마 저희 엄마 정도는 거뜬하게 이겨먹을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웃지도 않고 시어머니를 밀쳐냈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문전박대를 해버리셨어요. 그날로 저를 데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지금 나랑 이혼 소송하겠다는 거야? 엄마도 그렇고 나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럼 좀 넘어가 줄 수 없어? 이렇게 끝을 봐야겠냐? 네가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사람이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그리고 내가 너랑 니네 엄마한테 그딴 대접 받으면서 너랑 살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솔직히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 아플 때 내가 너 다 뒷바라지 해줬잖아. 이제 다 나았다고 이러는 거야?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나 병간호라도 해줬니? 아니 하다못해 병원비라도 내줬어. 다 내가 모은 돈으로 했어. 빨리 우리 엄마 돈이나 보내. 안 그러면 그것도 법적으로 대응해버릴 거니까. 남편은 저에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남았고 전 그런 남편의 약 올리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됐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됐기에 재산분할 뭐 그런 것도 거의 없었고 갖고 온 거 그냥 가져가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에게 결혼자금으로 주셨던 돈 2억을 저에게 주시면서 집 한 채 장만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이혼 소송하며 전 남편은 집을 빼앗겼고 저는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자주 다니던 병원 근처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게 됐어요. 예전처럼 일하다가는 또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생각에 조금 덜 일하고 적게 받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죠. 그래도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은 받았기에 저 혼자 먹고 살기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병원에서 검진을 끝내고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는데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모른 척하며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너 맞지? 정원 다녀오는 길이야. 혹시나 너 만나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같이 와서 너 기다리곤 했다. 아줌마가 저를 왜 기다려요? 저희 오시면서 얼굴 볼 사이는 아니잖아요. 너희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그러면 어떡해? 근데 너무 회사 다니고 있다며? 거기는 좀 괜찮니? 전 시어머니는 아는 체를 하며 갑자기 제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일하나 싶은 마음에 좋은 회사 시험시험 일하며 돈 벌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누군가를 키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만 벌었으면 됐기에 저에게는 딱 맞는 회사였거든요. 사실 이혼하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병원을 아직 다녀야 됐기에 멀리 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직 더 치료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제가 자주 가던 커피숍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우물쭈물 하며 저를 기다린 이유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대기업 다녔던 거 기억하지? 계약이 만료가 돼서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있는데 대기업에 오래 있어 그런가 사람들이 절 데리고 가질 않네. 그래서 말인데 너 이 회사에 사람 필요하면 우리 아들 좀 데려다 쓰면 너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 박사만 뽑아서요. 남편이 들어올 자리는 없네요. 그렇게 잘난 아들이면 저한테 부탁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요? 바로 다른 회사 들어갈 줄 알았지. 이렇게 오래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대기업에서 일했었잖아. 이 일 잘하는 건 너도 알잖아.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라. 제가 왜요? 그리고 일을 잘했으면 정규직으로 데려갔겠죠. 계약 안 해줘서 지금 회사 못 다니는 거잖아요. 계약직으로 회사 다니고 있었으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척하고 다녔는지. 예전 같았으면 저에게 도끼 품은 말을 내뱉을 텐데 아들이 대기업도 안 다니고 집에 백수로 있으니 한껏 움츠러진 몸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박사학위 가졌으면 뭐하냐 비아냥거렸을 땐 언제고 이혼도 다 끝난 며느리한테 와서 자기 아들이 일자리 부탁하는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아파서 회사를 그만뒀을 때는 자기 아들이 저처럼 백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저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인생사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저는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 됐고 남편은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주친 날이 마지막 검사 날이었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추적 검사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살던 집도 내놓고 회사에도 그만두겠다고 얘기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어차피 저 회사 그만두려고 했으니 회사에 얘기나 해봐 드릴게요. 근데 될지는 모르겠네요. 시어머니는 제 한마디에 회사의 아들이 학덕이라도 한 듯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했고 그동안 자기가 너무했던 것 같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한번 아프고 나니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건강에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몸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대전으로 이사를 내려왔는데 한 번은 전에 일했던 대표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전 남편 면접을 봤었겠죠. 저 생각해서 어떻게든 고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게 없다고 저를 끌끌 차셨어요. 그 머리로 어떻게 대기업에 붙은 거냐며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자기소개서도 제가 다 작성해줬거든요. 제동 하나 없이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한 남편이 대기업 취업했다고 저를 무시하는 모습이 떠오르며 사람은 참 간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며느리에게 몸보신 대접받고 싶었던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같이 살면서 삼시세끼를 챙겨주고 있겠죠. 시끄러운 서울에 살다 조금 여유로운 대전에 오니 하루하루 여유가 있어 좋은 것 같아요. 30대 초중반 나이에 암에 걸려 수술을 받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암이라는 게 누구한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정기적으로 검진받는 게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벨라디였습니다.